네, 안녕하세요. 진짜 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오감스입니다. 오늘부터 이 새로운 시리즈의 영상을 만들어 볼까 하는데요. 이 부동산 매수를 예정 중이신 분들의 상황과 금액을 딱 정해서 이런 분들이 이 돈이면 여기가 좋겠어요 라고 주제에 맞는 부동산을 빠르고 명확하게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의 지극히 주관적인 시선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은 참고해서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타겟을 어떻게 정할 거냐면은 누구나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어 하죠. 하지만 그 개개인의 매수 목적과 이 가구 구성 그리고 자산은 각기 다 다르기 때문에 딱 알맞는 집의 기준은 개개인마다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투자 목적으로 매수를 할 때에도 그 지역에 그 집에 실질적으로 거주하게 될 임차인의 특성을 고려하는 것은 이 부동산 투자 기준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겠죠. 먼저 부동산의 매수 목적은 첫 내 집 마련이 될 수도 있겠고 이 실거주 갈아타기가 될 수도 있고 수익형, 차익형 투자 목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거주하게 될 가구의 구성도 다 다를 수밖에 없겠죠. 1인 가구든 신혼부부든 아이가 있는 부부든 학생이 포함된 가족이든 중년 부부든 노인 부부든 이 대가족이든 또한 내가 가진 자산 규모와 이 소득 수준에 따라서 매수가 가능한 부동산이 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매수 목적과 가구의 구성 그리고 이 자산 규모에 따라서 각각의 가구에 딱 알맞는 내 집은 분명히 있을 텐데요. 그리고 해당 가구에게 이 모든 요건을 충족해준 그 딱 알맞는 그 집은 이 실거주라고 할지라도 당연히 이 투자성이 있어야 하겠죠. 그런데 제 주변의 사례 그리고 상담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 본인의 요건과 그 자산에 맞춰서 나에게 딱 알맞는 투자성 있는 집을 구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만큼은 조금이나마 이러한 고민을 덜어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직접 임장 다니면서 연구하고 상담하면서 쌓아온 데이터를 기반으로 각각의 가구들에게 딱 알맞는 부동산이 무엇일지 이야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오감스의 데이터, 저 오감스의 지도에서 살펴보는 내 집 마련의 실마리, 오감도의 집 시간입니다. 썸네일을 보시고 들어오셨으니까 이미 아시겠지만 오늘은 신혼 시절부터 이 아이 1명 정도까지 커버가 가능한, 그러니까 2명에서 3명 거주가 가능한 서울의 10억 이하 아파트로 주제를 정했습니다. 이렇게 목적, 가구 형태, 이 자산을 통해서 타겟을 정하고 그 주제의 바운더리에 들어가는 분들이 눈여겨보실 만한 주택을 이야기해 볼 텐데,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지극히 저의 주관적인 취향을 기반으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너무 무겁게 받아들이지는 마시고, 그래도 저의 작은 바람이 있다면은 나에게 딱 맞는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마음의 동요나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작은 힌트라도 얻는 분들이 많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집요하고 정성스러운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처음이니만큼 가장 애매하고 어려운 주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5억에서 10억 정도 사이에서 2인에서 3인 정도가 거주가 가능한 이 투자성 있는 실거주 주택, 그러니까 이 막 결혼을 한 신혼부부에서 아이 1명까지 케어할 수 있는 정도의 면적이어야겠죠. 근데 이게 참 애매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 5억 정도 집을 매수한다고 했을 때 3억 정도를 대출받는다고 한다면은 2억은 현금으로 있어야 하고 이 3억이란 대출의 원리금을 갚을 정도의 고정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서 최대 10억 정도의 집을 매수한다라고 했을 때에도 적어도 자기 자본이 4억에서 5억은 있어야 하는 상태여야 하고 5억에서 6억 정도에 대한 원리금을 내야 할 고정소득이 있어야겠죠. 근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2인에서 3인 정도, 즉 신혼부부가 집을 구하는 것이죠. 최초 자기 자본이 2억에서 5억은 있어야 하는 건데, 이게 막 결혼한 신혼부부가 자기 자본이 2억에서 5억이면은 이게 돈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의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는 딱히 또 마땅한 곳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돈이 아예 없는 게 아닌데 분명히 현금이 4, 5억 정도 여유가 있는 건데, 그래서 돈이 분명 여유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에 비례해서 내가 갈 수 있는 좋은, 그러니까 괜찮은 아파트가 그 생각만큼 많이 없다라고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최소 5억부터 최대 10억대 금액에 저 오감스가 보기에 좋은, 그러니까 이 괜찮은 아파트들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약간 논외의 이야기이긴 한데, 이 신혼부부들은 이 지금의 소득만 가지고 계산하면 안 되기도 합니다. 앞으로 예정소득도 봐야 하는데, 물론 일반적인 기준에서 직장에서 연차가 쌓이거나 하면은 소득이 오를 테지만 추후에 만약에 아이를 낳는다면 그래도 1년은 육아휴직을 한다고 했을 때 일단 1년 동안은
한 명분의 소득이 빠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 아이 양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양가 부모님들이 근처에 계시다면 다행이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복직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들어가는 비용 등 이러한 현실적인 부분들을 다 고려하고 어느 정도 계획이 선 다음에 이 집을 매수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겠죠. 보통 부동산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연봉의 10배까지 집에 사라, 소득의 몇 프로를 원리금으로 내지 마라, 이런 공식들이 있습니다. 저도 나름의 공식을 이야기해 본다면은 저는 항상 이 거꾸로 계산법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월소득에서 고정 지출을 뺍니다. 이제 집도 살 거니까 아껴 써야지 라고 생각했을 때 이 줄여지는 정도의 생활비가 있겠죠. 그러한 비용들도 빼고 이 남은 비용에서 비상금 쪽으로 소액 10만원 정도의 적금을 든다고 했을 때, 그러고 나서 이때 남은 금액 전부를 원리금 상환으로 쓴다고 하면은 보통 맞습니다.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에 비하면은 굉장히 느슨하죠. 하지만 이 지점에서 잘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게, 평소 부동산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의지가 더 생기게 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동산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일수록 이 고정비는 개인이 알아서 욕심껏 줄이게 되십니다. 당연히 이 고정비를 줄이면 줄일수록 원리금 상환 금액이 늘어나게 되고 내가 살 수 있는 아파트가 바뀌게 되겠죠. 내가 이 동네에 이 집을 사고 싶어. 그래서 이 집은 시세가 얼마이기 때문에 이 금액이 필요해. 그래서 이 돈을 모아야겠어 라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가구의 월소득에서 고정비를 빼고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금액이 이 정도야. 그래서 얼마 정도는 대출을 받을 수 있어. 그래서 나는 내 목돈, 내 현금과 합쳐봤을 때 10억 정도 아파트는 살 수 있어로 계산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그때부터 이 10억짜리 부동산 중에서 가장 좋은 곳을 고르면 돼요. 또 사람이 내가 이만큼 할 수 있어 라는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면은 이 부동산 공부를 하는 게 재밌어집니다. 보통 돈을 쓰는 건 재밌거든요. 근데 더 나아가서 내가 공부를 많이 해보니까 여러모로 정말 괜찮은 아파트를 발견한 거죠. 거주하기에도 좋고 내가 원하는 요소들도 비교적 많고 향후 투자성도 있어 보이고, 근데 여기는 11억이라는 것입니다. 1억 정도가 모자른 건데 너무 아쉬운 상황이겠죠. 그러면 이 고정지출과 생활비를 더 타이트하게 줄이게 됩니다. 지금 예를 10억으로 들었지만 현재 나의 가용자금에서 10% 정도 모자른 상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니 그렇게까지 해야 해? 그냥 적당한 집 사면 되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아는 것이 힘이고 견물생심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의지와 그것을 소유하기 위한 노력은 당연히 비례관계에 있겠죠. 거꾸로 이야기를 해서 내가 타이트하게 절약을 할 수 있게 되는 힘은, 내가 부동산을 공부해서 어떤 아파트를 소유하겠다는 의지가 커질수록 그게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지가 생긴다면은 갑자기 통신사 요금제도 저렴한 걸로 쓰게 되고, 필요 없는 보험도 해지하고, 택시 타지 말고 버스 타고, 이렇게 고정 지출과 생활비를 더 타이트하게 줄일 수 있게 되겠죠. 저는 집을 매수하기 전에 이런 식의 거꾸로 계산으로 계획을 세워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거꾸로 계산에서 나오는 숫자는 이 본인의 의지와 욕망만큼 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문가분들이 연봉이 10배까지 하세요, 더 무리하면 위험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들어야 합니다. 과유불급이죠. 너무 무리하는 상황으로 몰고 가면 안 되겠습니다. 근데 그 상황은 본인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백날 타인이 이런 거 하지 말고 저런 거 하지 말고 이렇게 절약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도 본인의 의지가 없다면은 대부분 잘 지켜지지도 않아요. 본인이 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하는 의지만큼 딱 그 정도의 준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만약 본인이 주택 매수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의지가 없다면은 내가 부동산을 잘 알고 있나를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부동산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공부를 하고 임장을 다니고 부동산을 더 잘 알게 되면은 부동산을 소유하고자 하는 의지가 더 커질 것이고, 좋은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는 상황은 본인이 만들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거꾸로 계산법의 중요한 부분을 정리해 보자면은, 첫 번째로 이 부동산을 사고 싶으니까 돈을 모으자가 아니라 이 소득에서 고정비를 빼고 원리금 상환 가능 금액, 그러니까 매월 갚아 나갈 집 대출 금액이 이 정도는 낼 수 있어를 정해서 내가 얼마짜리 부동산을 살 수 있는지 명확히 알아야 부동산 공부를 재밌게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돈 쓰는 것은 재밌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견물생심, 부동산에 대해 공부하고 실질적으로 많이 볼수록 의지가 생기게 되고, 그 의지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첫 번째에서 계산한 고정비의 숫자가 다소 조정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좋은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는 상황은 본인이 만들어가는 것이다. 세 번째로 과유불급, 의지에서 욕심으로 변질된다면 파산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정말 필요 없는 지출이 무엇인지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2명에서 추후 아이 1명까지 거주할 수 있는 정도의 투자성 있는 서울 아파트를 구한다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첫집이게 될 텐데, 이 첫집에 들어가게 되면은 보통은 그 집 근처를 벗어나기 힘들어요. 아이가 학교라도 들어간다 치면은 더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저는 저의 취향에 맞는 곳을 다 말씀드리지만, 만약 제가 말씀드리는 부동산에 실제 매수 관심이 생기신다면은 신혼집에서부터 아이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면 적어도 10년은 살아야 하고 10년 후에 이사를 간다고 해도 이 멀리 이사를 가는 것이 힘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곳의 생활 환경이 본인과 맞는 곳인지 적어도 10년은 살 수 있다라는 점들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결정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서울 지도를 펴놓고 오늘의 주제에 맞는 오감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도 세팅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금액은 이 5억부터 10억 사이로 세팅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신혼부부들이 타겟이기 때문에 아직 젊으시겠죠. 그래서 오히려 오래된 아파트가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이가 있는데 오래된 아파트도 괜찮을까를 고민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내부를 싹수리하면은 충분히 거주할 수 있습니다. 요지는 자산이 아직 부족하지만 체력이 있는 젊은 분들은 이 정비사업을 바라보는 아파트를 매수하셔서 차익형 투자를 염두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세대수가 너무 적으면 정비사업에 불리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세대수는 최소 500세대 이상 아파트로 세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 연식을 설정할 수 있는 사용 승인일은 최대 10년 정도 거주할 것을 감안했을 때 적어도 10년 후에는 정비사업 이야기가 솔솔 나올 만한 연식인 최소 15년 정도 된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더 오래된 아파트까지 볼 수 있도록 소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소팅되는 아파트 중에서 3명이 거주할 만한 면적에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아파트들과 그러한 아파트들이 몰려있는 지역 딱 10곳에 가장 큰 특징을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강서구 지역인데, 이 강서구 지역에서는 이쪽에 많은 아파트들이 소팅되고 있죠.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쪽에 한강타운 성지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이 한강변을 따라서 이 염창동까지 이어지는 아파트 단지들입니다. 보통 10억 이하로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 동아아파트 같은 경우 보시면은 이쪽에 25평 같은 경우에는 7억 5천의 호가가 나와 있는데, 한강변 아파트 치고는 금액대가 저렴한 편입니다. 이쪽 보시면은 싼 가격이 6억대에서부터 6억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평이죠. 23평이 이제 8억 8천까지 호가가 나와 있죠. 저기 보시 성지 아파트 21평 같은 경우는 이제 7억 1천에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 특히 성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특징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이고 92년도에 지어진 1624세대이기 때문에 한강변에 위치한 대단지 아파트들 중에서는 가격대가 괜찮은 곳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쪽에 염창동에 있는 아파트들은 다 그래도 한강변에 있긴 있지만 저렇게 대단지는 아니거든요. 이렇게 일단 소규모 아파트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용적률이 가득 차 있는 세대수가 작은 아파트들이 있기 때문에 재건축을 진행했을 때 사업성이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요새는 리모델링도 잘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확률까지 고려해 본다면 괜찮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쪽이 염창동 아파트나 이쪽이 가양동 아파트, 이쪽이 성지 아파트, 한강타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옛날식 아파트다 보니까 판상형 구조라고 볼 수 있겠지만, 특히 성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재건축이 진행돼서 타워형으로 지어진다면은 지금보다 더 많은 세대가 한강뷰가 가능한 세대로 바뀔 것이라는 것도 기대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지역을 봤고요. 두 번째는 같은 강서구입니다. 밑으로 좀 내려보시면은 이쪽에 마곡 수면산 파크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이쪽 마곡 수면산 파크 아파트들도 과거의 대세 상승장에서는 10억 이하로 좀 약간 불가능했었지만, 지금 시세를 보시면 10억짜리도 나와 있고요. 실거래가를 보시면은 제일 작은 평수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9억 4천까지 거래됐었지만 하락장에서 6억 7억대까지 떨어졌다가 현재는 그래도 어느 정도 회복을 해서 8억 5,300 이런 식의 거래가 되고 있고, 지금 이 8억 3천에 나온 매물은 1층이라서 가격이 좀 저렴하게 나온 것 같고요. 중간 금액대로 보시면은 8억 5천, 로얄층 같은 경우에는 9억 이런 식으로 시세가 형성된 거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5단지 같은 경우에도 8억 4천 이런 식의 형성되어 있고, 과거 실거래가는 10억을 넘었었죠. 그런데 현재는 얼마 전에 8억 4,500까지 거래가 됐고, 현재 8억 4천에도 나와 있는 아파트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이쪽에 마곡지구, 업무지구가 바로 인근에 위치를 하고 있고, 이 위쪽으로 LG 사이언스파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강서구가 이 마곡지구가 들어서면서 이 자체적인 직주 근접이 가능해진 도시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점이 굉장히 강점입니다. 특히나 직장이 이쪽이라면 더할 나위 없겠죠. 그래서 강서구에 이쪽 한강라인과 마곡지구와 직주 근접이 좋은 지역들, 이 지역들을 한번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 본동 그리고 노량진 지역입니다. 이 본동과 노량진은 입지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곳입니다. 지도를 좀 더 축소해서 보시면은 이렇게 본동과 노량진이 있죠. 왼쪽으로는 바로 여의도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강 건너는 바로 용산하고 접하고 있고, 이쪽이 보시면은 용산국제업무지구 예정지이죠. 또한 오른쪽으로는 이 흑석동과 넘어서 반포, 강남권으로 들어가기에도 굉장히 수월한 입지에 있기 때문에 이 본동과 노량진동은 이러한 입지에도 불구하고 금액대가 아직 10억대 이하로 접근할 수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이 본동 신동 아파트를 한번 보시면은 평수는 현재 가능한 게 23평대에서는 8억 2천부터 9억 3천까지 호가가 나와 있고요. 보시면 이렇게 방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평수 같은 경우에도 7억부터 7억 8천까지 호가가 나와 있는데, 가장 낮은 평수는 이렇게 방이 2개가 있죠. 이 정도도 3명이서 어떻게 살려면 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뭐 좀 좁겠죠. 그런 점들은 어느 정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신동아 리버파크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이쪽에는 노량진 뉴타운에 개발 후광을 받을 수 있는 아파트라고 볼 수도 있는데, 25평 같은 경우가 8억 9천에서 10억까지 호가가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이제 5억에서 10억 사이로 소팅을 해놨기 때문에 이 금액만 보이는 것입니다. 뭐 더 높은 금액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굳이 확인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구성이 좋죠. 방 2개, 투베이 구조인데 이렇게 발코니 터서 생활을 한다면은 3명이서 충분히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상도동 권영 아파트,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제일 낮은 금액의 낮은 평수는 14.74평, 약 15평이고 이제 5억 3천까지 나와 있습니다. 방 2개지만 어떻게 더 좁게 사는 거죠. 솔직히 이 정도는 약간 좁긴 한데, 처음에 아이가 태어난다면은 아이가 좀 애기 때, 그때까지는 이 정도 평수에서도 많이 거주하시거든요. 물론 아이가 좀 더 커도 거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렇게 되면 조금은 이제 좁을 수도 있고, 아이가 10살 정도 되기 전까지는 거주하고 계신 분들도 많고 뭐 거주할 만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쪽 본동 그리고 노량진동을 봤고요. 네 번째도 동작구입니다. 밑으로 좀 내려가시면은 이렇게 이수역이 있고, 이수역 앞에 이 우국신이라고 불리는 아파트 단지죠. 그래서 이쪽은 통합 리모델링이 진행되고 있는 곳입니다. 우국신이라고 검색을 하니까 이제 얼마 전에 시공사가 재입찰 한다고 뉴스가 나왔죠. 리모델링 최대 규모 SK에코 탈테로 컨소시엄이 재구성됐고 3월 말에 시공사 선정이 예정이다. 지금 이제 이 리모델링 정비 사업이라는 사업 자체가 이제 앞으로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용적률이 가득 차 있는 아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모두가 재건축을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사업성이 안 나오니까.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는 점점 이 리모델링 정비 사업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겠는데, 당연히 우리나라 건설사 입장에서도 이런 리모델링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많이 만들어 놔야 나중에 리모델링을 수주하는 데 있어서도 조합원들의 마음을 돌리기가 쉽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 리모델링 정비 사업은 웬만해서는 다 잘 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지금 보셔도 포스코도 성공적 마무리 의지 강해. 특히 포스코가 리모델링 정비 사업을 많이 하기로 유명하죠. 지금 사진 보시면은 리모델링 정비 사업을 한다고 해서 아파트들이 덕지덕지 공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이거를 살아있는 생명으로 보자면은 척추와 뼈대는 남기고 피와 살, 장기들을 모조리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새 아파트나 똑같습니다. 아무리 리모델링이지만 이러한 구조적인 한계를 벗어나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중에는 이 리모델링 정비 사업도 선진화된 개발 기술이 점점 더 나오면서 뭐 리모델링이지만 뭐 3베이로 할 수 있는 그러한 혁신적인 개발 기술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리모델링 정비 사업을 진행되는 것이 뭐 재건축도 아닌데 뭐 이렇게 평가절하를 하지 마시고, 현재 상황에서는 이렇게 리모델링 정비 사업도 눈여겨보실만 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국신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이수역에서 바로 넘어갈 방배동이죠. 그래서 이제 서초구 방배동하고 바로 접하고 있는 입지다라고 볼 수 있겠고, 밑으로 내려가면 사당역, 더 내려가면 과천, 오른쪽은 강남, 이렇게 강남 접근성이 좋은 곳이기 때문에 입지적으로 매우 우수한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금액대를 보시면은 제일 높은 금액이 23평대 뭐 9억 7천, 뭐 9억 5천에 나와 있고요. 아까 봤던 신동아 리버파크하고 비슷한 구조의 투베이 구조입니다. 이게 길다란 구조. 이거는 평수가 하나 적죠. 가장 낮은 금액대는 이제 7억 8천대로 아까 봤던 아파트들의 작은 평수와 비슷한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국신 리모델링이라고 불리우는 이쪽에 있는 아파트들도 저와 같이 향후 이곳이 어떻게 변할 건지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쪽에서 좌측으로 좀 가면은 또 봉천동이죠. 제가 말씀드린 5번째 이 봉천동에 있는 아파트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과거에 관악 드림타운 아파트를 많이 말씀드렸고, 이 드림타운을 포함해 이 왼쪽이 벽산 블루밍, 성현 동화, 이 봉천고개에 있는 아파트들 전부 다 10억 이하대로 매수할 수 있는 아파트이고, 뭐 아파트 매물이 500개나 넘게 있죠. 근데 500개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은 이제 102개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제일 금액이 저렴한 평수가 이제 평수가 좀 넓어집니다. 7억 3천이지만 25평대가 가능해지는 것이고, 저스트 10억으로 38평대, 거의 40평이 가까운 방 4개짜리 아파트가 매수가 가능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방 4개짜리라면은 아까 말씀드린 조건이 뭐 3명이 거주하시기에는 좀 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뭐 아이가 좀 더 크고 뭐 부부의 취미생활이 많다면은 방 4개짜리 아파트도 뭐 좁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는 뭐 취미방, 하나는 뭐 아이방, 침실, 그리고 뭐 옷방,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크면 클수록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르기 때문에 좀 더 넓은 면적을 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쪽 관악구로 오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드림타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로서는 역세권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이쪽에 현대시장 사거리 쪽으로 서부선이 지나갈 예정입니다. 이 서부선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과거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제가 기대하는 노선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 서부선이 지하철이 필요한 부분에 적재적소로 들어가는 느낌이기 때문에 얼마 전 기사인데 드디어 서부선이 정부 심의 통과했다고 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현대시장 사거리가 여기입니다. 여기. 그래서 서울대 입구역에서 올라와서 이렇게 꺾여져서 여기가 현대시장 사거리 역일 텐데 이쪽이 이제 여기죠. 그래서 서울대 입구역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 하나 그리고 여기 하나. 그러면 이 드림타운 같은 경우도 역세권으로 변모하게 될 아파트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요 위에도 신축 아파트가 생기고 이쪽도 재개발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추후에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쪽에 대단지 아파트 촌이 형성되어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봉천동 중에서도 이쪽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질 것입니다. 거리비로 보셔도 이쪽 분위기는 약간 달라요. 관악구 하면은 좀 난개발된 분위기의 인식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쪽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런 게 좀 덜한 편입니다. 지금 이 아파트도 이제 짓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죠. 이쪽에 구암초등학교인데 이 구암초등학교가 이 관악구 내부에서는 학군이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관악구 봉천동 이쪽에 있는 아파트들 전부 다 10억 이하로 들어갈 수 있지만, 특히나 이제 이쪽 숭실대 쪽으로 넘어가는 이쪽 봉천고개에 접하고 있는 아파트들, 그리고 좌측에 이 관악 드림타운부터 이 벽산 블루밍 아파트, 이쪽에 서부선이 만들어지면서 역세권 으로 변모한 아파트, 그리고 이쪽 밑에 재개발이 또 완성되면은 대규모 아파트 촌이 될 이 지역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제 위쪽으로 쭉 올라갑니다. 이쪽 3호선 라인으로 보셨을 때 과거에 은평구와 서대문구 분석을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쪽 위에 연신내부터 시작해서 통일로와 바로 접하고 있는 아파트들과 이쪽에 부가연 아파트까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특히 이쪽에 불광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 그리고 홍제역 인근 아파트들을 보시면은 10억 이하로 접근할 수 있는 아파트들이 있죠. 이쪽이 통일로에 바로 붙어 있거나 한 블럭 뒤쪽에 있는 아파트들까지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쪽을 눈여겨보는 이유는 이 통일로를 통해서 가면은 광화문, 이 CBD까지 바로 연결되는 구간이죠. 비교적 서울에서 이 금액대가 저렴한 아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집의 컨디션을 포기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쪽도 눈여겨볼 수 있겠죠. 그리고 과거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에는 모아타운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빌라는 나중에 이제 빌라를 볼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지만, 오늘은 아파트를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입지가 좋은 곳이기 때문에 부동산 상승기 기점에서 같이 상승기를 탈 수 있는 지역이라고 봐도 무방하고, 비슷한 금액대 대비 어느 정도 넓은 평수를 찾고 계신 분들은 이쪽 은평구의 아파트들도 한번 염두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쪽 미성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33평대 아파트도 이제 8억 2천에 나와 있죠. 불광역 밑에 있는 서울 혁신파크하고도 근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 이 GTX가 예정되어 있는 이 연신내역하고도 바로 근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강남으로도 출퇴근이 용이해지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쪽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도 교통면으로 이제 큰 호재를 갖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이제 쭉 올라가서 창동역입니다. 이 창동역 인근에도 10억 미만에 있는 아파트들이 많이 있죠. 이제 도봉구에 위치한 아파트인데, 이 창동역은 이제 얼마 전에 도봉구 분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에 창동역 역세권 개발, 그리고 이쪽에는 아레나 공연장이 만들어지고 있고, 각가지 굉장히 큰 규모의 강북권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러한 랜드마크급 개발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 창동역 인근의 아파트들, 그리고 노원역 인근에 있는 주공 아파트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얼마 전까지 영끌족의 무덤이라고 할 정도로 자재비가 오르면서 재건축 사업성이 많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내가 매수한 금액 정도를 내야지 새 아파트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지금 현재 좀 위쪽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 개발이라고 해가지고 용적률을 상향시켜주고 이제 사업성 좋게 해주기 위해서 어느 정도 풀어주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노원 하계역 일대 60층 재건축 가능해진다, 상계, 중계, 하계동, 지구단위계 열람 공고, 복합개발 추진 때 용적률 최대 400%까지 적용한다. 보시면 이제 마들역이죠. 이 마들역 상계 1, 2단계, 중계동, 상계동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3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할 수 있게 되고, 용적률이 최고 400% 높이는 60층까지 완화된다. 그래서 일단 복합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단지는 노원역 주변에 상계주공 367단지, 7호선 마들역 주변에 상계주공 11, 12단지, 7호선 하계역 주변에 현대우성과 한신청구, 은행사거리 인근의 중계청구 3차, 권영 3차, 동진 신안, 중계중 6단지 이런 식으로 많은 아파트들이 이 용적률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 정도지만 추후에는 전체적으로 좀 그런 식으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 특히 그렇게 바뀔 수 있는 힘은 이쪽 창동역 인근의 개발 사업, 그리고 이쪽에 도봉 운전면허 시험장, 의료 바이오 관련해서 대규모 업무 단지가 들어오죠. 이런 식으로 대규모 개발 사업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개발 압력은 노후된 주거시설을 더 좋은 조건의 개발이 진행될 수 있게끔 그러한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용적률 상향을 받든 어떤 식으로든 개발의 베네핏을 받을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주변에 있는 10억 이하의 아파트들도 한번 염두에
염두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창동역 같은 경우에도 이 GTX가 예정되어 있죠. 삼성역까지 굉장히 빠르게 도착할 수 있는 여건을 이쪽 전체가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강남권 접근성도 굉장히 좋아진다. 이 지역 일대가 발전하고 개발할 수 있는 힘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입니다. 여덟 번째는 다시 좀 내려오죠. 여덟 번째는 아직 금액대가 겨우겨우 몇 개가 들어와서 넣을까 말까 했는데 그래도 현재로서는 소팅되는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넣어봤습니다. 이쪽은 광진구의 광장동입니다. 광장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스트로 10억대 매물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5억에서 10억 사이로 소팅되는 아파트들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상 이 광장동 아파트가 5억 이하는 없겠죠. 당연히 10억 이상 아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매물이 많이 없어 보이는데 몇 개의 매물이 걸리는 게 있어서 이제 언급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광장 현대 3단지는 저스트로 10억대 매물이 있죠. 그리고 이 청구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9억 9천, 이제 10억대 매물이 있습니다. 뭐 광장동은 광진구에서 거의 대장급으로 불릴 만큼 입지가 좋은 아파트입니다. 특히나 요즘엔 학군이 굉장히 유명하죠. 이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일부러 아이들을 이쪽 학군으로 보내려고 이사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보시면은 양진학군, 강남학군 거의 뭐 1.1등급, 뭐 1등급 이렇게 좋은 학군들이 많이 위치를 하고 있고 이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학원가가 많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죠. 학원가가 이제 205개가 있다고 나오는데 현재 3대 학원가 하면 대치동, 목동, 뭐 중계동 이렇게 뽑고 있는데 요즘 이제 4대 학군이라고 해가지고 이쪽 광장동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보통 중학교 학군과 이 학원가가 좋을 때 학군이 좋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쪽 광장동 같은 경우에는 학원가도 있고 1등급의 우수한 중학교 학군이 있기 때문에 떠오르는 학군지로 평가받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예 작은 평수도 아닙니다. 광장 현대 3단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매물로 나온 게 22평짜리 방이 2개짜리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청구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평수가 더 넓죠. 27평에 방이 3개짜리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좀 더 커도 중학교까지 간다고 할지라도 충분히 이 아파트에서 오랫동안 거주할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여건이 좀 더 되셔서 자본력을 좀 더 올리시면은 좀 더 좋은 조건으로 다른 아파트들도 염두하실 수 있겠지만 일단은 이제 10억 이하라고 했을 때 두 군데의 아파트가 현재 소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장동을 이제 짚고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번째로 이쪽이 강동구 강일동입니다. 이 강동구 강일동도 얼마 전에 동네 분석할 때 말씀드린 동네죠. 지금 보시면은 이제 10억대 아파트도 꽤 있는데 25평대 아파트가 9억 5천, 24평대 아파트가 8억 2천에 호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쪽 강일동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쪽에 이제 한강 쪽에 접한 지역이긴 하지만 서울에서 제일 우측에 자리하고 있죠. 그래서 이쪽 넘어가 바로 경기도 미사고 이쪽이 바로 서울 강동구 강일동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외곽순환도로 바깥편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약간 서울하고 단절되어 있는 듯한 느낌인데 왼쪽에 이쪽이 고덕 비즈밸리죠. 넓은 업무지구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 이쪽으로 9호선이 좀 있으면 개통이 될 예정인데 이게 4단계 공사 중이라고 되어 있죠. 5단계가 이렇게 이제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렇게 4단계가 다 만들어지면은 이제 5단계도 만들어지게 될 텐데 이 5단계는 이렇게 넘어서 강일동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사 쪽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외곽순환고속도로 때문에 좀 단절되어 있던 것이 이 지하철이 이쪽으로 이제 뚫고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단절되어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완화가 될 것이라는 심리적으로는 어느 정도 완화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어요. 그리고 이쪽이 뚫어지게 되면 이쪽 고덕 비즈밸리에 업무를 하게 될 분들의 수요가 분명히 많아지게 될 텐데 이쪽 밑으로 보시는 고덕동, 상일동 이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금액대가 비싼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유가 되신 분들은 이 밑으로 가실 테지만 아무래도 이쪽 고덕동으로 가시기에는 조금 무리이신 분들은 이렇게 넘어올 가능성이 많겠죠. 자차로 다니시기에도 굉장히 근거리고 지하철도 이제 한정거장으로 뚫리기 때문에 이쪽 역세권이 될 아파트들 이쪽 아파트들의 미래 전망은 밝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서울에 강동구에서 한강하고 가까운 지역에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은 이쪽 보시면 다 2009년에 지어졌습니다.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은 이 아파트들이 이제 10억 이하다. 33평대도 이제 9억 8천입니다. 이제 30평대도 10억이 안 되는 금액이다라는 것은 금액적으로도 메리트가 있는 것이고 추후에 이제 9호선으로 연장될 예정이기 때문에 가격이 탄력성이 높아질 것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죠. 이쪽에 강일동 같은 경우는 이제 9번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같은 경우는 이쪽 내려오시면 이제 송파구 쪽에 이 거여동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이쪽 거여동에 있는 아파트들을 보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위쪽으로 거여 맞춘 뉴타운이 있죠. 이 뉴타운은 강남 상구에서는 여기가 유일합니다. 거여 맞춘 뉴타운 이쪽도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셨고 투자 수익도 굉장히 컸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쪽 거여동은 이 지도로 보면 헷갈리니까 이 지적 편집도를 켜서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 이쪽이 교산신도시입니다. 이쪽으로 가밀신도시, 이쪽으로는 거여 맞춘 뉴타운,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여동 아파트들, 그리고 그 밑에 위례신도시입니다. 지금 보시면 신도시, 뉴타운, 거여 아파트, 위례신도시
그러니까 이 거여동 이쪽에 있는 아파트들만 좀 빼고 개발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인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거여동 아파트들도 이 개발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로드뷰로 보셔도 이쪽에는 오래된 아파트인데 오른쪽에는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거여동을 지나가서 이쪽이 다 거여동 아파트들인데 4단지 같은 경우 보시면은 가장 작은 평수가 5억 9,500, 가장 높은 평수가 이제 9억 3천에 나와 있습니다. 방이 3개짜리죠. 물론 이쪽에 거여동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정비 사업을 하기엔 사업성이 조금 안 나온 단지들이 있어서 추후에 아마 리모델링으로 진행해야 될 단지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쪽 위례 생활권을 같이 쓸 수 있는 입지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떠한 생활의 편의성이 높은 곳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지하철 같은 경우에도 바로 앞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역세권 아파트로서 입지가 좋은 아파트로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이 거여 마천 하면은 송파구 내부에서는 좀 입지가 좀 안 좋다, 너무 외곽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과거에 강남구에서도 이제 개포동이나 일원동, 강남의 변방이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지금의 개포동과 일원동, 수서동은 그때하고의 평가가 아예 다르죠. 이 송파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추후에 이쪽 교산 신도시가 다 만들어지고 얘가 어떻게 좀 밀어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 이 가밀동이 좀 밀어줘서 이 거여 마천이 조금 더 부각되는, 아무래도 입지가 더 좋다 보니까 뒤쪽에서 동생들이 밀어주듯이 이 거여 마천의 영향력이 더 커지겠죠. 그러다 보면은 얘보다도 조금 더 안쪽에 있는 이쪽에 거여동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분위기가 바뀔 것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송파구의 다른 지역보다는 평가가 절하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추후를 위해서 미리 지금 저평가가 되어 있을 때 눈여겨보는 것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10개의 지역을 다 봤는데 마지막으로 강남구에는 이런 10억대로 갈 수 있는 아파트가 없을까라는 것을 궁금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강남구 쪽에 소팅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왼쪽으로 좀 가면 이쪽에 수서 까치마을, 수서 신동아 아파트, 수서 1단지까지 위치를 하고 있죠. 이쪽 수서동과 이제 일원동 같은 경우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지역입니다. 이 수서 1단지도 제가 얼마 전에 많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매매가가 이제 58제곱, 17평 같은 경우는 이제 8억 6천, 신동아 아파트도 넓은 면적 기준으로 14평짜리가 이제 9억 5천, 까치마을도 이제 17평짜리가 9억 6천에 호가가 나와 있는데 이쪽은 아무래도 금액대는 들어가지만 면적은 좀 적을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아파트들 중에서 가장 작은 평수에 해당되는 그런 면적입니다. 의지가 있으신 분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나는 어느 정도 이제 실거주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입지를 좀 더 우선으로 보고 들어가서 이제 몸테크라고 하죠. 이제 몸테크를 하면서 좀 좁더라도 나중을 위해서 이제 거주를 하면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 들어갔을 때 평수가 작고 대지 지분이 낮기 때문에 추가 분담금을 많이 낼 수 있겠지만 뭐 그래도 이 강남구에서 뭐 조합원 분양권을 하나 받는 게 목적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가 또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10개, 이 강남구까지 이 11곳의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들을 내 상황과 맞는지 꼼꼼히 고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나 뭐 저한테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간단한 질문은 제가 답변해 드리고 있으니까 뭐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댓글 달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오감도로 바라보는 집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지금까지 진짜 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오감스였습니다.